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지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번에 감기가 아주 독하답니다. 예, 약간 증상이 있으시면 미리미리 가서 주사 맞으시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투자론 제2편이죠.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38쪽에 제2장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투자 결정의 단계 이런 말 나오는데요. 요것은 나중에 단순한 암기 사항이니까 나중에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로 2번에 시장 참여자란 말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어의 의미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투자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자라는 말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분 투자자는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배웠어요. 지분이라고 하는 건 내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지분 그러죠.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분 투자자. 오케이? 따라서 가볍게 그 투자자의 정의를 내려보면 지분 투자자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로서 투자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저당 투자자란 말이 나오면 은행이구나.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은행을 저당 투자자란 말을 쓰게 되냐면요. 자, 은행에서 예컨대 1,000만 원 1억을 빌려주었잖아요. 근데 물론 은행이 그런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행도 어때요?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어떤 특정 대상에 투자를 하게 될 셈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투자자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거나 또는 교과서를 읽으실 때는 저당 투자자 그러면 은행이라고만 보셔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측정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공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봐요. 우리 저번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의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배운 바가 있죠. 이때 운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소득이득, 즉 임대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처분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자본이득, 즉 양도차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어떠한 공식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소득이득과 연결되는 게 바로 영업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활동이 되겠거든요. 그러면 수지는 뭐예요? 수입과 지출이죠. 그럼 부동산을 활용해서 또는 부동산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따져본다면 나에게 얼마만큼의 떡고물이 남는 것인가 이거 계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거 부분이 바로 영업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분명히 투자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지만 우리 문제의 출제 비중을 따지면 이 영업수지, 즉 소득이득의 계산이 자본이득의 계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그 10문제 정도가 나온다면 영업수지 계산 관련된 문제가 8문제 정도 나올 때 또는 9문제 정도 나올 때 지분복귀액, 즉 자본이득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투자를 공부 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지는 첫 번째, 자, 앞글자만 한번 따볼게요. 우리가 이제 순서 같은 것들은 암기법도 괜찮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전, 세, 세, 후.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의 순서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가능 총소득.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어요.
일단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의 의미 파악으로 연결하도록 할 게 있습니다. 자,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영업경비 부분을 빼주게 되면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 즉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시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영업소득세라는 세금을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기억하면 가공기유 영순부 세전세 세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봐봐요. 어차피 소득이득은 쉽게 말하면 임대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임대가 다 됐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무실, 모든 점포가 다 임대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능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총소득은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 수로 그 값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이제 교과서라든지 문제 지문에 나올 때는 단위당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위당이 어떤 뜻인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상가, 어떤 대상 부동산이 상가라고 본다면 상가 내에 있는 점포를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상가라고 예를 든다면 단위당 이 말 대신에 점포당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포당 임대료 곱하기 점포수 하면 그 점포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능총소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물건이 대상 부동산이 상가가 아니라 일반 건물이라고 본다면 건물에는 사무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무실당 임대료 곱하기 사무실 수 해주게 되면 가능총소득을 구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공실, 여러분 공실이 뭐예요? 빌공자, 그렇죠? 집실자를 쓰거든요. 우리가 사무실이나 또는 점포를 모두 임대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임대가 안 되고 비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에 개발론에 가보면 뭐 공실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공실률은요,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면적의 비율도 공실률로 볼 수 있고요. 임대되지 않고 남아있는 또는 비어있는 점포 수의 비율 또는 사무실의 비율이 바로 공실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공실 부분을 빼주게 되냐면 예컨대 내가 점포당 100만 원의 임대료 곱하기 점포 수가 10개다. 그럼 어때요? 10개 점포를 모두 임대가 이루어졌다면 1000만 원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하나 또는 2개의 점포가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다. 그럼 점포당 100이니까 만약 공실이 2개가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불량부채. 이때 공실과 불량부채의 차이가 뭐냐면요, 들어오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점인데 공실은 처음부터 임대가 안 된 거고 불량부채는 임대는 됐는데 그 임차인이 차일피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주인 또는 뭐 상가 주인께서 당신 저기 내일까지 임대료 꼭 내야 돼 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제가 꼭 임대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을 믿고 이제 편안히 잠을 주무시다가 아침에 가봤더니 애가 없네. 튀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야반 노주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량부채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임대료 내지 않고 튄 사람 잡아봤자 그 사람한테 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왜? 돈이 없어서 튄 사람인데 그 사람 붙잡아봤자 돈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불량부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뺀다. 이걸 공시를 뺀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불량부채는 임대는 됐는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차인이 토낀 경우 역시 임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빼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기타 소득을 더해준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뭐 상가든 일반 건물이 됐든 각 층마다 자판기 있잖아요. 그럼 자판기 뭐 수입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걸 더해줘요. 그러면 유효총소득, 이 말이 뭐다? 임대를 통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이 얼마쯤 되느냐. 이걸 유효총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란 거죠. 그럼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컨대 수도, 전기, 전화 이런 거 영업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순영업소득이 남아요.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준다라고 하는데 이때 부채서비스액은 남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그 돈은 언젠간 갚아야 할 빚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빚을 갚는다고 할 때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요? 이자까지 갚죠. 그래서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상환한다는 건 빚을 갚는다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빼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빚을 갚았죠. 그럼 빚을 갚고 남은 수익이 뭐다? 세전현금 수지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세금을 빼기 전의 수익이다 그 말이죠. 어차피 수지라는 말은 원래는 수입과 지출이지만 아니 들어오는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을 빼주면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를 다른 말로 세전수익이다. 뭐 이렇게 그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세전이 있죠. 그런데 왜 영업소득세를 뺄 수밖에 없느냐? 지금 소득이도 구하는 거죠. 근데 이는 영업수지잖아요. 따라서 영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세금도 영업을 통해 얻는 부분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관점에서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말이 붙는 거죠. 오케이? 그럼 영업소득세를 빼줬어요. 세금을 뺐으니까 세후라는 말이 붙겠죠. 세금 뺀 후의 수익이다.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초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라는 이 영업수지를 구하는 계산 공식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공실과 불량부채, 그 다음에 뭐 부채 서비스액, 또 세전과 세후 이런 단어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익혀놓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영업소득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소득세라고 하는 건 소득이 있는 부분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업수지란 말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을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세금이 붙으니까 영업소득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뭐 질문 잘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게 영업이 아니고 여러분 부동산을 영업한다,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단 그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래서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다 이 말이죠. 팔았을 때 얻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니까 양도소득세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의 영업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 붙는 세금이니까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순서가 있어요. 지금 빼는 게요. 맨 위에 공실불량부채는 없다고 보시고 나머지 세 가지를 빼요. 자, 영업경비 빼고 부채 서비스 빼고 영업소득세 빼잖아요. 이 빼는 순서를 잘 보시라고. 영업경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용이잖아요.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빚 갚는 거죠. 그리고 영업소득세는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뭐다?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오케이?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저 위에 공실 및 불량부채는 제가 왜 안 하고 있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공실 및 불량부채는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빼는 값이긴 하더라도 뭐다? 빼는 성격이 틀려요. 오케이? 비용. 전화, 전기, 수도. 내 주머니 돈 나가죠. 빚 갚는 거 주머니 돈 나가죠. 세금. 내 주머니 돈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빼는 게 네 가지지만 첫 번째 공실 및 불량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세 가지 부분은 전부 어때요?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죠. 오케이?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단계는 잠깐 없다고 보시고 나머지 세 가지 구조를 한번 따져본 겁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런 구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자본이득을 구하는 이 공식을 우리가 지분복귀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분복귀액. 그런데 얘는요, 공식을 설명하기 앞서서 영업수지 그러면 우리가 대충 알아듣잖아요. 영업이란 말하고 수지니까 수입과 지출이겠구나. 뭐 이렇게 대충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분복귀액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끊어볼게요, 여러분. 자, 복습합니다. 주목. 우리 조금 전에 왜 시장 참여자 하면서 지분 투자자도 있고 저당 투자자도 있다. 근데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고 지분 투자자가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다라고 했지요. 이때 지분은 지분 투자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복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복귀한다, 돌아간다.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 지분 투자자, 우리가 보통 투자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은 물론이고 남한테 빚까지 지면서 어디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 투자 대상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이거 저거 다 빼고 그 투자자에게 남는 몫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거 다 빼고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 이런 점에서 우리가 투자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개론해서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오케이? 그래서 지분 투자자에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얼마냐, 이걸 구함에 있어서 붙여지는 명칭이 뭐다? 지분 복귀액이다. 아시겠습니까? 막상 하나하나씩 끊어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사실 큰 어려움이 있는 표현들은 아닌데 처음에 그걸 보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 됐습니까? 자, 일단 뜻 봤고요. 그러면 자본이득은 어떻게 구하는가 보았더니 맨 처음에 매각대금이 나와요. 근데 매각대금도요, 어차피 팔았을 때 받은 돈이잖아요. 얼마 받았냐? 그럼 너 그 물건 팔 때 얼마 받았니? 이 의미만 통하면 어떤 말도 집어넣는 거예요. 예컨대 뭐 어떤 말 쓸 수 있을까요? 응? 매매대금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또 매각대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 가격, 매도 금액. 아니 똑같은 말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표현 하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말만 의미만 통하면 어떤 말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셔야 학교는 그 학습이 쉬워져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공식이 있었잖아요. 외운 거야. 공식 외워놓고 외운 그 표현대로 안 나오면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그게 아니라고. 가능하다는 게 뭐 여기서 가능하다.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는 얻기가 가능한 이 말이야. 획득이 가능한 전체적인 소득이에요. 그 의미만 통하면 다른 말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한 가지 표현에 너무 연연했다가는 개론학습은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점수도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융통성을 좀 갖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럼 이제 너 얼마 받고 팔았냐? 그런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 우리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래에 있어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입장이 틀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중개사가 아닌 상황에서 그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 중개사 분들께 드리는 수수료가 아까워. 그렇지. 그 사실 그래요. 왜 그 땡돈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신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당연히 중개 거래를 하려면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라도 중개사를 통해서 수수료 지급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이 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꼭 그런 말씀 드려요. 이 지금 현재 굉장히 뭐 각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잘못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엄청난 도덕심과 이적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돼. 그거 잘못해가지고 집 날려봐요. 물론 이제 무슨 보험에 가입해서 그 보험 가입도 뭔지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중개사면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그 중개 사무실 다 가다 보면 뭐 1억 원 책임 보상 가입 없어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협회가 일단 1억 원을 대납해 줘.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1억 원을 여러분한테 다 받아낸다고. 아시겠어요? 그게 일반적인 보험처럼 무슨 뭐 그 얼마씩 뭐 그 내면 나중에 문제 발생할 때 뭐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체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다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저도 이렇게 보험 가입하면 이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얼마씩 내면 나중에 문제 발생일 때 일반 보험처럼 보험금을 타서 지급을 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중개사분 이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합격생들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일단 그 보험에 가입하면 그 액수만큼 협회가 일단 대납을 해주고 불부터 끄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개사분한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받아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분이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분한테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예?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을 땐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무슨 보험이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중개사분 입장에서 예컨대 뭐 몇 천만 원 또는 몇억 원의 돈을 당장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 용도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주변에 현업에 계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또 알려드린 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렇다. 근데 그걸 대납을 해주든 뭐 일반 보험처럼 뭘 하든 간에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현업에 그 종사하신 그 기간이 좀 기신 분들은 이 고객이 와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대요. 왜냐하면 이 권리 분석 하나 잘못하고 잘못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책임이 중개사분이 지게끔 중개사분이 그런 책임을 지는 대가예요. 그 수수료가. 아시겠어요? 이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거는 어차피 대신 후의 문제니까. 예.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그 매도 경비 중에 중개사 수수료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건 여러 사람에게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알리려면 광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비용 빼자 이거죠. 비용을 빼면
순수하게 팔아넘긴 금액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순매도액에서 아직까지 남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못한 돈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빼달라는 얘기예요.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오더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세전자 붙었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뺀다는 말이 나와요? 세금을 뺀다는 말이 나와야 돼.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론으로 따지면 이거 자본이득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론식으로 말하면 자본이득세를 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법을 배우시면요. 자본이득세 세금은 없어요. 그럼 세법에서 말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컨대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지 않은 말이 나오면 이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개론식으로 따지면 자본이득세고 세법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을 뺐잖아요. 세금을 뺐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세금 빼고 난 뒤다라고 해서 세후. 지분복귀액이니까 곧바로 지분복귀액이라는 표현을 붙여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봐봐요. 지금 빼는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빼죠. 근데 아니 영업경비든 매도경비든 경비자가 들어갔다는 건 비용 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상환, 그 뒤에 저당 잔액은 일단 없다고 보고 미상환이 뭐예요? 아직 갚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갚지 못한 돈을 뺀다는 것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본이득세이든 양도소득세이든 빼죠. 그럼 결국 구조가 뭐예요?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는 구조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매도 경비도 영업 경비와 마찬가지로 비용 맞죠?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액이든 부채 서비스액이든 빚을 갚는다는 건 공통점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소득세이든 양도소득세이든 세금을 내는 거 똑같잖아요. 그럼 기본 구조가 어때요? 잘 보세요. 자, 비용 빼죠? 양옆에 비교해봐요. 비용 빼죠. 그 다음에 빚을 갚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금을 빼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팔았을 때 어느 이득을 구하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익을 구하든 간에 기본 구조는 뭐다? 비용 빼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 구조가 동일하잖아요. 다만 표현이 좀 달라질 뿐이지. 아시겠어요? 그런 구조와 개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니까요. 괜히 여러 가지 기억도 잘 안 나는 표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곰돌이가 웅녀한테 돈 빌려줬대. 근데 웅녀가 갚질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곰돌이가 하든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야 웅녀야 너 이럴 수 있냐? 나 너 믿고 돈 빌려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웅녀가 아유 알았어. 그렇잖아. 요번에 집 팔려고 내놨거든. 이게 팔리면 내가 빚 갚을게. 이게 뭐예요? 팔리면 갚지 못했던 빚 갚아줄게. 요게 미상환 저당자를 빼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네. 그래 놓고 이제 세점 똑같아요. 봐봐요. 빚을 갚으니까 양옆을 비교해봐요. 빚을 갚고 남은 게 뭐예요? 둘 다 세전자가 나오잖아요. 또 세금을 빼주니까 둘 다 세후가 남지 않습니까? 어때요? 표현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기본 구조는 똑같구나 느낌 안 듭니까? 자, 다시 한번 영업수지든 지분복귀액이든 빚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빚 갚으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세전자가 붙잖아요. 둘 다 세금을 내니까 세후자가 붙지 않습니까? 구조가 동일하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근데 한 가지 요거는 지금 제가 순서만 간단히 얘기해 드린 거고 한 가지 맛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부터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빚을 갚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나 빚 없이 내 돈만 투자했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다. 지분이 누구 돈이니까? 내 돈, 자기 자본이니까. 오케이? 그럼 전액 모든 금액을 지분 내 돈으로만 투자했다면 갚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이 없다. 뺄 값이 없으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문장들이 나온다고. 이거 순서 외웠다고 그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 파악 안 되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우리 문제가 나오면서 어이구 이게 무슨 문제지? 이러면서 우리 수험생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해설 보고 다시 한번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뭐에 급급하니까 순서 외우고 그거 외우는데 그 빚이 없었대. 그러면 어때요? 아직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뺄 값이 없으면 순매도액과 세전지분 복귀액도 같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빚 갚기 전에 보면 둘 다 순자 돌림 나오죠? 그렇잖아요. 요게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빚이잖아요. 빚을 갚기 전에 이익이 순영업소득이었죠. 근데 얘도 빚을 갚기 전에 팔아 넘긴 금액 앞에 순자란 말이 붙잖아요. 오케이?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순자 돌림 나왔다, 빚 갚았다, 세전 나왔다, 세금 뺀다, 세후 나온다. 오케이? 순자 나왔다, 빚 갚았다, 세전 나온다, 세금 빼면 세후 나온다.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구조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구조를 강조하더라도 지금 앞글자 따가지고 순서 외우는 것도 벅찹니다. 예, 근데 따라서 기초다 보니까 이번 시간은 뭐만 좀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자. 어떤 거?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요 순서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다? 영업수지든 지분복귀액이든 첫 번째 비용 빼고 빚을 갚고 세금을 낸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오늘 수업은 100%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 나옵니까? 예. 근데 지금 제가 왜 듬성듬성 넘기고 있냐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계산 공식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순서 외우기도 벅찬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갖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죠. 그래서 뛰어넘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1, 2월이나 3, 4월 가면 그거 다 합니다. 머리 되게 복잡해져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5번의 화폐 시간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요. 그 제목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잠깐 가로로 묶어봐요. 그리고 그 시간자가 없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화폐 가치죠. 여러분 화폐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가치야. 돈 가치인데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시간.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돈의 값어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돈 가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30년 전도 세종대왕께서는 10,000원이에요. 30년 지난 지금도 세종대왕께서는 10,000원이죠. 근데 50,000원짜리가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야. 이것이 상징적이지만 여성 상위 시대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세종대왕 위에 율곡이 어머님인 신사임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웃긴 건 아니 이순신 장군이 학보다 못하냐고. 학이 500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100원 아니야.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막았던 그 불멸의 이순신 그러잖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해전이 있었다는 건 서양 학자들이 이게 미스테리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어떤 불세출의 영웅인데 아니 짐승인 학보다도 못하냐고.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릴 적 기억나십니까? 우리
저 이렇게 저보다 위에 연배 이렇게 보면은 한 500원짜리 그 충무공 이순신 그 지폐 있었잖아요. 응? 500원짜리 지폐였다니까 지폐? 지폐 있었어요. 500원짜리 못 받아보셨어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지폐예요. 그럼 그때는 500원짜리가 그나마 충무공이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100원짜리 추락해버려 그냥. 그 1000원짜리 누구예요? 태계 이황, 5,000원이, 율곡이 가만히 있어. 그 집안에서 지금 몇 명이 나온겨? 엄마 5만 원, 아들 5,000원 아니요? 이 오자 돌림이네. 그래서 오죽헌인가요? 이런 걸 우리 이렇게 말하죠. 갖다 붙이기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집안은 영광인 거죠. 한 집안에서 엄마 아들이 전부 이렇게 좀 화폐 단위가 높은 이런 그 주인공이 되셨으니까 괜찮죠. 앞으로 저 합격하고 나서 우리 청원 한번 하자고요. 이순신을 500원 올리자. 학보다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고 있느냐? 제 기억으로는요. 제 어렸을 때 1,000원짜리를 이제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그 동네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오뎅 떡볶이를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도 저는 거슬림돌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 1,000원이 가지고 그렇게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0원을 가지고 동네 시장 가면 그 오뎅도 요새 그렇게 길쭉한 게 꼬불꼬불한 거 있잖아요. 꼬불꼬불. 그거는 또 700원이래 하나에. 700원. 그러니까 밋밋한 거 조그만 거 있죠. 그거 이제 500원이래. 그럼 밋밋한 거 기준으로 하면 오뎅 2개밖에 못 사 먹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도 기본 1인분이 2,000원이 1,000원어치인데 단골 아니면 안 팔아요 또. 이 정도로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봐봐요. 30년 전의 돈 가치와 30년 지난 지금의 돈 가치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때가 돈 가치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30년 전의 1,000원의 가치가 지금의 1,000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았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화폐 가치, 돈의 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또 그걸 다르게 말하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야, 내가 너한테 지금 20만 원 줄까? 1년 후에 30만 원 줄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20만 원? 자, 골라봐요. 자, 지금 20만 원, 1년 후에 30만 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전제를 다시면 안 돼요. 그럼 내용 설명이 안 된다니까. 일단은 지금 요 시점에서 딱 고르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받는 게 좋죠. 예. 그럼 봐봐요.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20만 원 선택하실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 용어와 개론적인 표현이 틀려. 개론적인 표현 따지면 지금의 20만 원보다 1년 후에 30만 원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본다면 그 돈의 실질적인 값어치가 더 낮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0만 원이 장래의 30만 원보다 그 가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무슨 입장? 개론의 입장. 개론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현재 20만 원을 선호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예쁘게 유식한 말로 바꾸면 유동성 선호다 그래요. 유동성 선호.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돼요. 왜? 시험에 그렇게 어려운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다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좀 상식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표현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건 개론적인 표현이고 일상으로 따지면 아니 1년 뒤에 안 주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준다고 할 때 받는 게 상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거기까지 뭐 이해된다. 그런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투자론에 나오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몇 월, 몇 년 뒤에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수익의 발생 시점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투자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현재. 그러니까 언제나 투자처면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합니다. 근데 수익은 나중에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현재 A라는 건물에 10억을 투자한다면 그 10억의 돈 가치는 현재의 돈 가치예요.
오케이? 그런데 1년 뒤, 2년 뒤에 뭐 11억이 된다, 12억이 된다면 그 수익은 장래 예상 수익이고 돈 가치를 따지면 미래의 돈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분명히 금액만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10억 투자해서 2, 3년 뒤에 11억, 2억이 된다면 우리는 야, 이익은 있겠구나 싶어 투자를 하겠지만 돈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결코 그러한 무식한 투자 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 현재 10억의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2년, 3년 뒤에 11억 원의 가치보다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를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돈은 더 들어왔는데 나는 왜 쪼들리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돈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확한 타당성, 이때 투자 타당성이란 말이 뭐냐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떡고물이 남겠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투자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금액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 화폐 가치도 고려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투자론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예쁘게 한번 포장해 볼 테니까 어떻게 포장이든 한번 드러나 보시죠. 자, 수익의 발생 시점은 미래인 반면 투자 시점은 현재이므로 장래 예상 수익의 값어치와 즉 실질 가치와 현재 투자 시점의 투자 금액이 갖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투자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금액만을 비교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금액만을 비교한 현실에서는 이게 왜냐면 돈 가치를 따지려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는데 뭐 현가니 내가 기준이 나와가지고 뭐 1 플러스 RN 마이너스 뭐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돈 가치를 따져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식을 외우는 것도 머리가 아프고 또 기억했다 한들 막상 현실에 나왔을 때 써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몰라. 그래 1억 투자했어. 1억이 전 이 정도면 되겠네 하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돈은 더 들어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희한하게 느낌이 이상하다. 돈은 더 들어왔는데 뭔가 남는 떡고물이 없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타당성을 잘못 분석한 거예요. 돈 가치를 안 따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국민연금 거기 가입하셨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공단에서 뭔가 날라와 쪽지가 날라와가지고 현재 뭐 가입자님께서 뭐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얼마의 돈을 계속 불입하셨을 때 뭐 만 60세까지 뭐 가입 총액이 얼마고 만 64세부터 매달 얼마씩 금액을 탑니다. 이런 쪽지 날라와요. 근데 그 쪽지 보면 그 위에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 나온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그냥 무시하고 금액만 보시죠.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 현재 가치인데 이게 30년, 40년 뒤에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70, 8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금액만 따지면. 왜요? 현재 40만 원의 값어치가 30년 뒤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70, 80만 원의 값어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38만 원이다. 그럼 30년 뒤에 38만 원이 아니에요. 최소 50, 60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금액은 50, 60이지만 그 30년 뒤에 50, 30년 뒤에 60이 현재로 따지면 꼴랑 38만 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돈 가치는 왜 시간 흘러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했잖아요. 물가 올라요. 그럼 돈 가치는 떨어진다고 끄덕대 놓고 오케이?
돈 가치와 물가는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그럼 가면 갈수록 물가는 오르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실질적인 값어치를 따져본다면 별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나온다 라고 할 때 이 돈 가치는요 크게 현재의 돈 가치, 이걸 프리젠트 밸류 그래가지고 PV라고 하거든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PVC 그럼 동파이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가치가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미래 가치가 있겠죠. 근데 미래 가치 할 때 미래는 영어로 future잖아요. 가치는 value니까 FV다라고 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PV, FV 쓴 것뿐이고 실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 PV, FV 안 나와요. 그냥 미래 가치, 현재 가치만 나오지 또 만약에 영어가 나와도 가로 열고 한글 써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있고요. 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계수 값을 따져보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보험을 이제 보험 가입을 권유하시는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험에 가입하시면 뭐 3년 후에 또는 뭐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를 타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단적으로 3년 후 내가 5억 원을 탈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냐면 그 3년 후에 내가 5억 탈 수 있어? 그러면 그 3년 후에 5억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년 후 5억이 현재로 따지면 얼마일까? 궁금할 때 있죠? 이걸 잘 분석해 보세요. 5억이라는 금액은요. 언제 거예요? 3년 후잖아요. 그럼 후자가 들어가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따라서 이때 3년 후 5억은 미래 가치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현재 얼마가 되는가가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뭐다? 돈 가치를 따지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이렇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이 작업을 우리는 할인한다라고 말해요. 할인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공부가 좀 되셨거나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나중에 투자론 교과서 보다 보면 할인이란 단어가 그렇게 잘 나와.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할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십시오. 첫째, 좁은 의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고 넓게 해석하면 분석 방법 중에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럼 할인 방식, 할인자 들어갔으니까 아, 얘는 돈 가치를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겠구나. 또 비할인은 할인하지 않는 거니까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 방법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 응용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현재 내가 1억이 있다. 근데 1억 원을 3년간 은행에 적립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자율이 얼마인가 나오겠죠. 그럴 때 그러면 3년 후 내가 얼마를 탈 수 있는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1억은 현재 1억이잖아요. 그럼 돈 가치를 따지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현재 1억의 가치입니까? 3년 후 1억의 가치입니까? 3년 후 1억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후자가 붙었으면 현재다, 미래다. 미래죠. 그럼 이런 경우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응용해봐요. 앞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거꾸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할인한다의 반대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할인의 반대가 뭐예요? 할증이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 뜻이라고. 근데 더구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시험에 할인이란 단어는 잘 나와도 할증이란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만약 할증이란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할인의 반대말이니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가 할증이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경우가 할인이다. 요 말뜻 알아두면 할증이란 말을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아도 해석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자, 구체적으로 화폐 시간 가치 계수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